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러시아는 붕괴 직전이다. 2. 푸틴의 운명을 바꾸기로 한 결정. 3. 일본의 음모는 실패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 연방의 붕괴는 1991년 12월 26일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동맹국들도 함께 붕괴되었으며 그 결과 다수의 공산당 정부는 붕괴되었습니다. 이러한 붕괴는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 연방이 붕괴됨으로써 전체 국가 시스템이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중앙 집중적인 경제와 군사 시스템이 있었으나 이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의 발전과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붕괴는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의 종말을 의미했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전략적 우위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는 대대적인 경제적 고난을 겪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거쳐왔습니다. 패배가 점점 다가올수록 러시아 시민들은 혼란에 빠지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패배한 이후 러시아가 연방 해체와 더불어 나라 잃은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지역은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극동 지역에 위치한 한 도시 하바롭스크에서 한국을 외치며 반푸틴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바롭스크의 지도자가 왜 한국을 외쳤는지에 대해 푸틴은 바보다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음성에는 뚜렷하게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군인들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전쟁에 러시아 병사들은 지쳐 있었죠. 현지 시간으로 28일 러시아 병사들의 통신 기록을 감청한 미국 정보부는 언론을 통해 러시아 병사들의 실제 육성을 공개, 현 전쟁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싸우는 당사자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쟁 범죄와 러시아 정부에 대한 환멸이 가감없이 담겨 있었죠. 키이우 북부 위성도시 부차시의 주둔한 병력은 가족들이 그립다고 말하며 러시아로 복귀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평화로운 옛날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동원령을 내린 푸틴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뜻에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는 일. 주변 관료들 역시 푸틴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습니다. 말릴 사랑 하나도 없는 푸틴의 명령에 많은 러시아인들은 끔찍한 악몽을 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아끼는 이들의 사망 소식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끊임없이 전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인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결국 대다수의 러시아인들은 발길을 옮겨 살 길을 찾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도망치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을 취재했는데요. 조지아 국경 근처로 밀려오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에서는 불안과 초조, 그리고 당혹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비군 동원령 직후 짐을 싸서 탈출하는 이들이 기계 장사진을 치고 있지만 몰려드는 인원 때문에 이동이 여의치 않자 징집 대상자인 러시아인들은 산을 타고 넘거나 몰래 강을 타고 국경을 넘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주를 예측한 러시아군은 이들을 모두 체포했죠. 약한 경계망이라 생각되는 강과 국경지대에 경력을 풀어 도망치는 이들 러시아인들을 압송하는 한편 국경지대 수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러시아인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타국들 역시 러시아인 탈주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지역은 자국 군인을 파견, 조지아 국경지대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인들 이주를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북오세티아, 동아국 역시 이들을 받지 않았고 러시아인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죠. 카자흐스탄과 몽골 지역으로 도망치는 이들 역시 매한가지였습니다. 살고자 도망치는 이와 죽을 장소로 보내려는 러시아 군의 충돌은 현재 진행형이었고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항하려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거나 징집 명령에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자치공화국 다게스탄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남쪽으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와 접한 이 지역에는 많은 수의 러시아인들이 전쟁을 반대하며 징집 명령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이며 푸틴 독재에 분노하는 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징집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인 러시아인들이 갑작스럽게 총기를 꺼내고 징집센터를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 불을 지르는 행동도 관측되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징집센터를 비롯한 군 건물 총 54채가 이번 동원령으로 인해 불을 타거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징집센터를 비롯한 군 건물 총 54채가 이번 동원령으로 인해 불을 타거나 총력에 휩싸이는 문제를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동쪽에 위치한 하바롭스크시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1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모여 푸틴을 비난하는 한편 심지어 러시아 연방에서 독립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현재 러시아의 장악력이 후퇴하는 상황이었기에 연방 해체와 전쟁 이후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러시아인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대놓고 러시아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옆 나라 아르메니아 침공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오랜 기간 영토 분쟁으로 앙숙이었던 사이였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침공을 계획할 정도로 아르메니아 합병을 진지하게 고려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가 중간에 나서며 아르메니아를 방어했고 러시아의 힘에 굴복한 아제르바이잔은 형식적으로 아르메니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얼음의 노임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약해지면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고 아제르바이잔은 석유의 힘을 이용해 무기를 수입, 아르메니아 침공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힘이 약한 러시아는 더는 아제르바이잔을 제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조지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며 러시아와 밀접한 인연을 이어갔던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를 부정하며 자기만의 독립 계획을 생각하는 등 러시아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바롭스크가 독립을 외치며 러시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선언하며 거리로 뛰쳐나온 것인데요. 이미 2020년경 반정부 시위 집단이 푸틴을 공격하며 하바롭스크의 자유를 외쳤던 적이 있었기에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 당시에도 반푸틴에 대한 반감으로 모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대를 구성하며 러시아 정부를 공격했죠. 세르게이 푸스갈이라는 하바롭스크 주지사의 퇴진 때문에 촉발된 시위도 인망을 얻던 그가 갑자기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구금당하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주지사였던 그는 살인 주모 혐의를 받으며 연방보안국 FSB 요원에 의해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어떠한 항변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연방 요원들에 의해 모스크바로 압송된 그는 그 즉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지사를 잃은 하바롭스크 시 주민들은 당연히 설명을 요구했지만 푸틴은 이를 듣지 않았죠. 푸스칼은 검소한 생활과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푸틴이 소속된 통합러시아당과는 반대되는 자유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푸틴이 그를 억제하기 위해 구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억류된 이후 다시 햇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이때 당시 10주 넘게 항의가 이어지면서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었습니다. 하바롭스크 지역은 푸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독자적인 통치를 원한다는 주장이 나왔었죠. 그리고 2022년 지금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하바롭스크 주민들 상당수가 젊은 남성들이었기에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는데요. 하바롭스크 주민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나 푸틴의 징집령을 거부했습니다. 푸스카를 대신해 주지사 대행을 맡은 자유민주당 소속 하바롭스크 주지사 대행 미하일 데그타료프는 시민들과 동참하며 푸틴의 명령을 거절하는 한편 한국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바롭스크는 한국과 30년 이상 교류를 이어가며 러시아인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주는 한편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며 인연을 이어갔는데요. 한국 역시 하바롭스크와 인연을 쌓은 것은 바로 하바롭스크의 경제적 가치와 고려인들 때문입니다. 과거 스탈린에 의해 끌려온 고려인 동포들이 극동 최대 도시 하바롭스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바롭스크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바롭스크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과 오랜 인연을 쌓아온 자유민주당은 한국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죠. 그렇기에 자유민주당 계열 러시아인들은 한국과 협력해 하바롭스크 부흥을 꿈꾼 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가진 놀라운 기술력을 하바롭스크에 퍼져있는 광물과 결합, 제조업은 물론이고 첨단 산업에 이르는 영역까지 협력할 수 있다고 바라본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한국을 주저없이 파트너로 선정하면서 러시아에서 독립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에게 열린 자세로 다가온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다음으로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영토와 세력을 가진 하바롭스크를 한국이 품게 된다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넓은 영토는 물론이고 그 아래에 잠든 다량의 광물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 당연히 한국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과 협력을 통해 과거 잃어버렸던 옛 만주와 간도 영토까지 자연스럽게 한국이 회복할 수 있는 셈이죠.
이라는 분석 기사를 내놓아 주요 국가들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병합을 언제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러시아가 많이 약해진 틈을 타서 중국의 옛 고토 인연해주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7일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클럽에서 한국을 꼭 집어 언급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전체 말 중 일부를 잘라서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시 한러 관계 파탄이라는 기사 제목이 일괄적으로 보도됐으나 자세한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대한민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남한과 북한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한국이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공급하면 우리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다 라고 언급했고, 두 번째, 북한과 핵 분야 협력 재개에 대해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반문을 하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현재 푸틴은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적인 반전 여론에 부닥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경제가 중국과 강하게 결속되면서 러시아가 사실상의 중국 경제에 의존적인 구조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전의 최대 승자는 중국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발 하라리는 최근 대만의 한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서 러시아가 중국의 꼭두각시 국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대학 히브리 대교수는 이번 우크라이나전으로 러시아는 강대국의 포지션을 잃게 됐다. 또 전쟁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게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러시아는 매우 가난한 시민들이 있는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현재 공산품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 휴대폰 대신 샤오미, 화웨이 같은 중국제 충전가 브랜드 등이 유입되고 있고, 중국산 저품질 공산품이 러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의 천연자원이나 국제결제 시스템을 중국에 의존하면서 러시아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닌 중국의 의존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방 측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러시아가 만약 우크라이나전에서 패전한다거나 또 푸틴의 정권이 실각하게 된다면 러시아 그 중에서도 극동지방을 중국에 잃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유럽 언론 매체 포브스지에서도 속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전쟁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극동지방이 중국의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이 한국의 우호적 메시지, 상당히 조심스러운 듯한 메시지를 내보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매우 강경한 어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한국 내 러시아 관계자들이 서둘러 진정시키며 올바로 된 해석을 전문을 공개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왜 한국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극동연해주의 중국의 침략에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밖에 없는 걸 러시아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푸틴은 지속적으로 극동개발, 특히 일본과 영유권 갈등 문제가 있는 남사할린 쿠릴리아도 문제에 있어 한국 기업들의 참여 및 혜택을 크게 늘리며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보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극동연해주로 밀고 들어올 경우 일본의 도움을 요청을 하려면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포기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국의 신장 위구르, 티베트 내 몽골 만주의 분리 독립을 획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러시아의 지정학자이자 현재 푸틴의 정신적 지주인 알렉산드 두기는 과거 1997년 지정학의 기초라는 책을 발간했을 당시만 해도 중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가감없이 표출했으나 최근 두기는 우크라이나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면서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서양주의, 자중심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지정학적 동맹관계로 중국을 칭송하는 듯한 발언을 해 세계 언론 이발 각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게 중국분 언론을 제안하던 인물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 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공포감, 중국 눈치 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상황이고 푸틴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기에 빨리 우크라이나 전을 수습하고 엑싯을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수출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나 동유럽 국가들의 막대한 방위산업 수출을 하면서 역대 최대 방산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 감고조로 인해서 환율 폭등, 원자재 값 상승 등의 우려로 인해
한국 경제 위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사태가 종결되는 것이 옳은 상황인데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중국이 서서히 러시아의 편을 들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유엔에서의 표결에서 중국은 북한이나 시리아처럼 확실하게 러시아 편에 표를 주지 않고 중립 입장 혹은 기권표를 행사하며 러시아에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도 일본에 대해서 현재 중국과 같이 애매한 입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이던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중립적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패전이 거의 확실해지자 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선언 불과 6일 전인 8월 9일 러시아는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며 만주에서부터 북한까지 쭉 밀고 들어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하는 일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입장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전 이후 러시아가 패전하게 될 경우 오히려 중국의 힘이 극동연해주 러시아 극동지방의 패권, 영향이 확대되어 향후 북극과 북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패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장이 매우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서방 진영의 편에 서고 있으나 러시아와는 조금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외교적 카드보다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세계적인 시험 무대 위에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한제국 말기 구한말 한국은 러시아의 편을 들었다가 영미권의 해양 세력의 외교적인 외면을 받고 일본의 국군이 빼앗기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구한말 때와 상황이 다른 경제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어떠한 외교 행보를 보이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인에 대한 상호 무비자 협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전쟁 와중에 러시아 전용 미르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다른 서방국들과는 약간은 다른 실리적인 면모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르결제 시스템은 러시아판 비자카드 혹은 마스터카드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인데 미르결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러시아의 최후방국인 벨라루스, 키르기즈, 체크, 아랍에미레이트, 나무세티아, 쿠바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만 사용 중입니다.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한국을 제외하면 딱히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한국이 도입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러시아의 민주화 리더인 알렉세이 나발리 같은 친서방적 면모를 띠면서 러시아의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이 푸틴을 대체할 새로운 리더십으로 떠올라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한국과의 손을 잡는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과연 푸틴의 야영이 러시아를 파멸의 시국으로 몰아넣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 아니면 러시아에 뽕이 찾아오게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분명한 점은 러시아가 민주화 친서방화된다면 미국이 추구하는 대중국 견제 전략의 진영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에 맞추어 한국이 지정학적 안정성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토요타 계열사 지분을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인수한다는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슈칸겐다이를 통해 알려진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한국을 무시하며 자동차 분야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던 일본은 현대자동차의 위상과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뒤바뀐 한국과 일본의 처지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토요타의 현 상황에 많은 일본인들이 공포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서서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의 위상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왜 받질 못하는 거야? 고객의 항해 판매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예정된 시일을 한참 넘겨도 차를 인계받지 못하자 폭발한 고객은 본격적인 항의에 들어갔죠. 비단 이 손님만이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판매사무소까지 와서 차량 인계를 요청했으나 차량을 전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 판매를 했어도 실물을 받지 못한 것에 고객들은 불만이 하늘을 찔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계일이 밀린 이 차량은 결국 생산 중단 결정이 내려지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죠. 바로 토요타의 랜드크루저가 사태의 주인공입니다. 적기 생산 저트 인타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토요타의 수모라 할 수 있죠. 이 사건의 진상은 사실 여러 이슈들이 맞물려 발생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고객이 주문한 물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때 납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토요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죄를 해야 했죠. 랜드크루저 2022년 펑은 토요타에서 인기를 끌던 제품이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많은 고객들이 디자인과 성능에 반해 구매를 하는 위태로웠던 토요타를 살릴 차종이라는 평가를 받으려 화려하게 시장에 데뷔를 했죠. 그러나 외부 악재가 겹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발 부품 수급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토요타는 러시아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토요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모든 생산과 판매망을 철수했죠. 부지가 싼 러시아를 중심으로 서유럽과 동유럽 등 판매망을 확충해 유럽 진출을 계획했던 토요타 입장에서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공장 생산이 막히면서 계속된 적자를 매일 감당해야 했죠. 게다가 일본 정부도 러시아 정부와 척을 지며 미국의 편을 들었기에 러시아는 일본 기업들을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토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며 일본 기업 내쫓기에 열을 올렸죠. 결국 국제관계의 희생양이 된 토요타는 아무런 변호도 못하고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에서 벌어진 부품 수급 문제도 토요타를 위기로 몰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토요타 공장이 위치한 상하이 인근 지역과 청두 지역 공장이 지역 봉쇄로 멈추는 바람에 토요타 자동차는 필요한 핵심 부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물류 이동에 있어 완벽한 통제를 가했고 정부 시책에 저항할 수 없었던 토요타는 통제를 수용, 대부분의 손해를 떠안아야 했죠. 러시아의 경우 유럽 시장에 타격을 입은 사건이었지만 중국의 부품망 통제는 토요타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토요타였기에 지체된 만큼 납기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총 8,194억 엔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수입액만 3,227억 엔입니다. 전체의 39.4%에 해당하는 부품을 중국에서만 수입하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한 공장 폐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촨성에서 벌어진 가뭄 역시 토요타를 옥죄었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상당히 취약한 스촨성 토요타 공장은 기후변화에 있어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결국 오랜 기간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토요타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자동차 제품은 생산 가동을 멈춰야 했고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게다가 토요타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와 대규모 리콜 사태 등 토요타 내부적인 문제점도 부각되면서 토요타 신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대부분의 차량이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토요타는 기존 내연기관 시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미리 전기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외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토요타는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았죠. 이는 토요타의 철학인 일소현명과도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임한다는 뜻의 일소현명 정신을 받은 일본은 내연기관 고급화와 성능 개량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흐름은 전기차 EV로 넘어간 상황. 현대와 기아도 내연기관 위주의 차량 제조에서 플랫폼 사업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제조로 전략을 바꾸면서 체질 개선을 꾀했죠. 결과적으로 토요타의 선택은 최악에 쓰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토요타 전체 차량 생산은 857만 대로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는 93만 대를 기록하며 9배 이상 차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매출과 수익면에서 비교하면 격차가 확 줄어드는데요. 토요타의 매출은 테슬라보다 5배, 순이익은 4배 많았습니다. 많은 차량을 판매해도 수익성 면에서 테슬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업이익률로 비교하면 이 수치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2.1%로 토요타가 10.5%를 기록한 것에 비해 1.6%포인트 차이로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부랴부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투자에 나서는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토요타도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7조 원 가까운 비용을 투자한다고 발표도 했을 정도인데요. 전기차 개발도 서툴렀습니다. 테슬라는 물론이고 현대와 기아 등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을 물리치기 위해 토요타는 자동차 제조사 노하우를 총동원해 전용 전기차 BZ4X 모델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문제는 급하게 출시한 탓에 완성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토요타웨이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제조 공정과 품질에서 절대 타협을 보이지 않았던 토요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토요타는 결합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토요타의 문제가 아닌 고객의 문제라고 둘러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문제로 고객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미국 언론들이 취재에 나섰고 토요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토요타는
자사 전기차 리콜을 선언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연기관차 구매를 원하는 이들에게 5,000달러의 크레딧도 지불하면서 굴욕을 겪어야 했죠. 심지어 토요타그룹 산하 상용차 업체인 히노 자동차가 엔진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하는 사건도 터지면서 토요타의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가 일어나는 일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내부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토요타는 명성의 먹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토요타는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그룹의 쇄신을 위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토요타 아키우 대표이사는 심각한 상황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입장에 놓였죠. 올해 2분기 실적은 토요타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해당 기간 영업이익은 5,786억 6천만 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74억 엔에 비해 무려 42%나 등락했습니다. 반도체 및 생산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실적이기에 이후에도 비슷한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토요타는 비상대책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산과 계열사를 통한 자금 확보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재해들이 겹친 것과 동시에 전기차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가운데 토요타 입장에서는 자본 확보가 급했습니다. 결국 최근 토요타에서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토요타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부품회사 덴소의 지분 15%를 현대에 넘기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슈칸 다이를 통해 보도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덴소는 토요타 그룹의 핵심 부품회사로 수많은 메이커의 부품을 공급하는 곳으로 원래는 토요타 자동차 산하에 있던 기업이나 분리를 해 지금의 덴소가 되었는데요. 토요타는 15%의 지분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청산하고 현대 자동차에 이를 넘기는 것으로 급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죠. 슈칸 겐다이에 따르면 현대 입장에서도 덴소의 지분을 매입 세계적인 부품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양 사는 모두 흡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본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한국과 일본의 처지가 역전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죠.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역전된 처지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한국과 일본. 정우는 일본 자동차 회사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한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1등인 테슬라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과거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은 완전히 집어삼켰듯이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해 한국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